자, 8단원은 생태계와 환경인데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환경들이 지금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지금 깨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막화,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우선 생태계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었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도 했었어요. 다른 교과서에는. 즉 하나는 생명체와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이 비생물적 요인 환경은 물, 빛, 온도, 토양, 공기, 생물이 살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터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살고 있는 생물적 요인 애들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었고요. 녹색 식물, 이 생산자를 먹고 양분을 섭취하는 소비자 또는 1차 소비자를 먹고 섭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2차 소비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분해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라는 내용으로 배웠었고요. 이 위에서는 그 예시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이 생태계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느냐라는 예시도 했고요. 우리 비포 사이즈 문제만 있던 책 만들기 거기에도 관련된 문제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생태계들은 단순하게 서로 얽혀있는 관계가 이렇게 돼 있거나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관계가 있는데 모두 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먹이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먹이 사슬이라고 불렀고 얘를 먹이 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메뚜기가 없어지면은 위에 해당되는 상위 소비자들이 다 멸종될 위기에 처해요. 하지만 여기는 메뚜기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은 모든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 평형이었는데 이 생태계 평형은 밑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 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뒷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스티커로도 붙였었고요. 교과서의 263페이지에도 있었고 우리가 문제 프린트에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풀, 메뚜기, 개구리 이렇게 설명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메뚜기, 중간에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얘를 먹이로 삼는 개구리, 얘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수가 늘게 되면 잡아먹히는 메뚜기가 많이 잡혀 먹이니까 얘도 줄게 되고 얘가 줄게 되면 풀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얘가 줄게 되면 얘를 잡아먹는 개구리도 줄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생태계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생태계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다 인간의 영향이죠.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지만 인간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외래 생물의 유입으로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멸종 위기 생물도 보존해야 되고 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무분별한 환경 개발도 막아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를 설명할 때 우선 지구는 굉장히 따뜻한 온실이라고 했어요. 다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보다 항상 따뜻한 온실이 되는데 이 온실은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햇빛은 잘 들어와요. 이 잘 들어온 햇빛이 한꺼번에 나가면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지만 이 열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품고 있는 열로 인해서 이 비닐하우스가 따뜻하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온실 효과였어요. 원래 물체들은 받은 만큼 내보냅니다. 즉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똑같아서 온도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받은 게 많으면 온도는 올라가고요. 내보낸 게 많으면 온도는 떨어져요. 하지만 받는 거랑 내보내는 게 똑같으면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지구 입장에서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 거냐? 태양한테 받는 거죠.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온도 가진 물체는 모두 다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36.5도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너지 내보내지만 온도가 낮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형태라고 했었어요.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받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는 반사가 30이고요. 결국에 받는 건 70이에요. 근데 이 70 중에 대기가 흡수하는 건 20이고요. 땅이 흡수하는 게 50입니다. 즉 흡수하는 게 70이니까 내보내는 것도 70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내보내요. 근데 받은 것만큼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들어오는 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지구가 내보내는 건 태양처럼 몇 천도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 형태로만 내보내요. 이 적외선을 중간에 흡수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흡수하게 됩니다. 얘가 흡수해서 에너지 품고 있다가 다시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태양한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이 열에너지까지 있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여기에 따뜻한 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온실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15도짜리 온실이 16도짜리, 17도짜리, 18도짜리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거를 지구온난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좀 길지만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지구 표면에 자연적 온실 효과가 없다면 받은 것만큼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영하로 굉장히 추울 것이고 금성같이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면 대기가 못 빠져나가서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는 필요하지만 인간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난화가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짐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또한 상승한다는 내용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렀고요. 제일 대표적인 건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지방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요. 물이 많아지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살 터전이 없어지면은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막과 엘니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지구는 받은 것만큼 내보내지만 문제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적도 지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극지방의 에너지를 적게 받습니다.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대기와 해수예요. 즉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 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도는 게 아니라 세 개로 쪼개지고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위쪽만 조금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무역풍, 편소풍, 극동풍.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해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쪽에 해류의 방향, 이쪽에 해류의 방향 이런 식으로 또한 순환되면서 열의 순환을 전체적으로 에너지 균형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 지구온난화 말고요. 또 하나는 사막화라고 했죠.
원래 사막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원인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또한 인간의 지나친 발전을 위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제가 이렇게 책 모양으로 드렸던 문제 있어요. 여기서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게 핵심만 딱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환경 파괴에도 인간이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 열 효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단위는 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종류들,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한 단계 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바뀐다라는 게 에너지 전환인데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의 예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긴 바뀌지만 어차피 총량은 보존됩니다. 근데 보존될 때 문제는 뭐냐면 원래 있던 형태에서 그 다른 형태로 100% 가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또 하나의 예는 열 효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기계들이 열을 사용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기관이라고 했고 제일 대표적인 거 자동차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가솔린이라는 기름 넣어서 운동 에너지로 쓰는 건데 기름을 100 집어넣었을 때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100으로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따진 게 바로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쉬우니까 조금 보시면 여기에 기름, 에너지 100을 넣었을 때 실제 내가 일하는데 20을 썼어 라고 하면 80%는 버려지는 거예요. 지면, 타이어하고의 마찰, 공기와의 저항력,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건 받은 것분에 내가 실제 쓴 거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퍼센트 곱하기 100으로 따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있었죠?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 이게 지금 여기예요. 엔진이 하는 일 얘가 얘입니다. 그럼 봅시다. 150 받아서 30 일했어요. 자동차의 열 효율은 150이란 에너지 받아서 30 일했습니다. 열 효율 곱하기 100. 얘는 120 받아서 30 일했어요. 곱하기 100.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